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썰썰하게 했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용초사 제32기 4차 워크숍이 됩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오늘 할 주제는 갑상선 초음파하고 경부 초음파 또 강의도 있고 요 강의 갑상선 강의를 먼저 하고 복부 초음파 기초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아침에 9시부터 한 12시 반까지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음에 오십시오.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는 알피니온 회사에서 주최하는 한 달에 한 번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많은 분이 오시거든요. 거기는 포맷이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는 내가 초음파 해부 병리로 이해하는 초음파 강좌로서 한 10분 내지 20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대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초음파 퀴즈를 합니다. 퀴즈 문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퀴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의 신희철 선생님이 오셔가 심장 초음파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 강의 다음에 이 초음파 퀴즈 해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 해설이 아니고 신희철 선생님이 심장 초음파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아이고 커피 대접 잘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즈 해설합니다. 퀴즈 해설에 상위 3분한테는 제가 선물로 책을 선물해 드리거든요. 그 책 선물 드리고 그 다음에 인터미션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핸즈온 코스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9시부터 12시 반까지 아주 이제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우리 멤버들한테 다음에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 일정을 또 올려드릴게요. 오시면 무료입니다. 무료고 거기 오신 분들한테는 전부 다 제가 강의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또 단톡방으로도 보내드리고 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정말 제가 기운이 납니다. 이 강의를 많은 사람한테 할 수 있으니까요. 초음파를 배우면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른 공부보다 초음파가 어렵고 선생님들이 두려워하시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선생님은 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스킬이거든요. 초음파도.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아주 잘하는데 나이 드신 분은 굉장히 좀 두려워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많이 가르쳐 보면 가장 초음파를 잘 배우는 사람은 의과대학 본과 2학년들이 제일 잘합니다. 제가 경대학교 본과 2학년씩 가르쳐 보니까 정말 잘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특히 제일 못하는 사람은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내과 하시다가 은퇴하셔가 요양병원이나 금진센터 가시려고 저한테 초음파 배우러 오시는데 정말 안 돼요. 이렇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거든요. 이 초음파도 일종의 스킬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배우는데 두 가지의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스캔법이죠. 스캔법을 처음에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빨리 늘거든요. 모든 운동도 안 그렇습니까? 골프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모든 것은 처음에 배울 때 기초를 잘 배워야죠. 기초를 잘못 배우면 나중에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음악 중에 바이올린 같은 거는 완전히 옛날에는 파가 틀리면 완전히 음궁법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탈리아 파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파 있고 독일 파 있고 러시아 파가 있는데 요새는 천하통일대가 전부 다 러시아 파가 세계의 바이올린기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스타일이 최고죠. 그래 다 되어버렸습니다. 초음파도 이제 여러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용초사를 하는 거는 결국 스캔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스캔법을 순서에 따라서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스캔을 배우는 게 첫 번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게 이제 판독의 해석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초음파를
배웠는 동기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저희 병원에 제가 88년에 기업회가 95년에 저희 병원 옆에 그 영상의학과 개원회가 그분이 내 후배인데 내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왜 초음파를 가르쳐 줬냐? CT 오다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제가 환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명 내지 5명씩 CT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의학 선생님 엄청 좋아하셨죠. 그래서 저는 퇴근하면서 영상의학 가면 커피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뭐 다 줍니다. 그러고 설명도 열심히 해줍니다. 그런데 초음파를 빼어버리고 문제가 뭐냐면 질환 하나에 영상 하나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령 해망지오마 같은 경우는 해망지오마는 고에코다 이래 되면 좋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책을 찾아봐도 그걸 자세하게 쓰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도 이제 나중에 배워가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오늘 재밌게 강의할 작정입니다. 선생님들도 모르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학회 강의도 아니니까 자유롭게 중간에 제 말을 끊고 질문해도 됩니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갑상선을 전혀 배우지를 못했죠. 갑상선은 참 독특한 질환이에요. 외래에서 다 끝나거든요. 갑상선 환자 입원하는 경우 있습니까? 내과에? 없어요. 내과에서 와가 진단대가 외과로 다 가버리죠. 내과에 입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그 회계학과에 그 라디오 아이소토프 치료하러 오는 라디오 아이소토프 치료하는 환자 이외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전문의를 따도 내과 전문의를 따도 갑상선을 몸표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가지고 기업하거나 봉제하면 갑상선 환자가 너무나 많거든요. 갑상선 장기가 밖에 안 되는 조만한데 질환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른 질환은 복부 질환은 우리가 초음파로 일단 병을 찾죠. 그 다음에 CT, MRI로 대부분 확진하고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바이옵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음파는 찾는 역할, 그 다음에 CT, MRI는 확진을 하는 역할이죠. 갑상선은 전혀 틀립니다. 갑상선은 초음파로 병을 찾고 진단은 뭐랍니까? FNA죠. 찔러가는 겁니다. 찔러가지고 세포진을 내가 진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갑상선 질환에서 CT, MRI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단지 도움이 되는 거는 암일 때 주위에 림프노드가 어느 정도 갔느냐 이거지, 이 결절이 암이냐 아니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특히 이제 갑상선 질환을 CT 찍어가 대학병원에 보내면 요걸 얻어먹기가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오다인을 쓰지 않나요? 인핸스먼 되어버리죠. 그러면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스캔을 못 하잖아요. 아이스토프 스캔을 못. 그래서 요거도 먹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갑상선 질환의 초음파로 병변을 찾고 진단은 FN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의 FNA는 다른 장기의 CT, MRI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상선 세포진은 다음에 선생님 요거 목요일 날 배우고 싶은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첫째는 아주 리스크가 없죠. 갑상선 찔러가지고 컴플리케이션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혈관은 박동성에 있는 혈관을 찔러가지고 헤마토마를 만들면 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퉁퉁 부니까. 그래서 초음파 예전에 미리 해가지고 혈관이 있는 부분에 혈관이 박동성 혈관을 찌르면 안 되죠. 그렇죠. 전쟁을 할 때 지휘관이 어떻게 쳐들어가야 될 것이냐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무식하게 일본이 옛날에 러일 전쟁 때 여순 함락 작전 할 때 녹이라는 유명한 일본 친구가 있는데 병사들을 러시아가 이렇게 철조망 써놓고 기관총 갖다 놨는데 그걸로 병사를 다 밀어여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무식한 장군은 병사를 다 죽입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에 표현할 때는 혈관을 피해가지고 정확한 타겟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헤마토마 외에는 컴플리케이션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죠. 두 번째 장점 뭐냐면 갑상선 질환은 놓쳐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갑상선 암에 시가리 유도암을 내가 놓쳤잖아요. 진단 안 됐죠? 그러면 내년에 찾으면 되고 내년에 놓치면 그 다음에 찾으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온놀이 패죠. 찾으면 뭐 좋고 놓치면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에 찾고 뭐 그렇게 전혀 급한 것 없는 거죠. 단 문제가 되는 것은 갑상선 암은 좀 특이한 암으로 보통 암은 이 젊을 때 굉장히 빨리 그로잉하다 나이 들면 슬로우 그로잉하죠. 근데 갑상선 암은 반대예요. 젊을 때는 이 굉장히 슬로우 그로잉하다 65세 넘으면 올드에이지면 갑자기 갑상선암이 그로 아나플라스틱 캔서로 바뀌어가지고 래피드 그로잉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슬로우 그로잉, 노인들은 그로잉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암하고는 조금 패턴이 틀립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은 리저널 림프노드 가도 뭐 별로 예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단 디스타드 메타 가면 예후가 조금 나쁘죠. 그러나 뭐 걱정할 필요 없죠. 동연서 치료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갑상선암은 사실은 암 중에 슬로우 그로잉하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참 걱정을 안 해도는 아니고 적게 해도 되는 그런 암이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가 갑상선 환자가 오면 가급적 인디케이션이 되면 인디케이션에 따라서 FNA를 뭐 한번 권해보고 하게 되면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다른 병원에서 하게 되고 다른 병원에서 하면 그 환자가 우리 병원에 안 온다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님 경우에는 어쨌든 신도가 우리 교회에 많이 와야지 남은 교회에 가면 곤란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FNA를 꼭 배워둬야 됩니다. FNA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고 컴플리케이션 없고 환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배워놓으시면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수기 중에 가장 쉬운 것이 갑상선 FNA입니다. 네.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갑상선 질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K-TRAD 하는 게 있습니다. K-TRAD 코리아 사이로이드 리포팅 앤드 데이터 시스템 2016년에 이제 발표된 TRAD ATA 가이드라인이 2015년에 나오고 한국판 이제 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갑상선 결절을 이렇게 팔로우하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책상에 딱 놓고 환자들한테 이야기하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환자들이 수긍을 하죠. 근데 이제 K-TRAD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무슨 귀신 나빠 먹는 소리 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K-TRAD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의미가 뭔지를 그렇죠. 여기 이 책에 K-TRAD 요겁니다. 나중에 내가 요걸 스캔해가 또 보내드릴게요. 요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참 요것도 4월 28일에 한국초음파학회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 서울의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1회 한국초음파학회에 이제 합니다. 여기 한국초음파학회는 저희 이제 제자이죠. 이민영 쌤, 문 교수님이 주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강사님이
9분이 강의를 하고 또 핸즈온도 많이 합니다. 여기에 계신 항공장 선생님들도 실습 교육하지요. 많은 선생님들이 합니다. 무려 9분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멤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음파학회가 가시가 들으시면 초음파를 처음 시작하는 건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가 임상 초음파학회가 창립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창립할 때 저도 창립 멤버로 들어가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무슨 학회든 무슨 조직도 올해가 되면 이제 커지게 되면 서로 의견이 틀리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좀 만들 때는 개원가하고 교수님이 이제 조인회가 만들었는데 지나가니까 개원의 힘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고 또 우리 개원협회 회장인 김종훈 회장님이 이제 자꾸 이제 의견이 갈려지는 거죠. 그래서 개원이 선생님들을 위주로 이런 교육을 학회를 해야 된다 하니까 또 교수님은 또 역시 아무래도 좀 학술적인 면에다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견이 자꾸 생기니까 결국은 김종훈 회장님이 이제 거기서 탈퇴해가지고 새로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초음파학회. 앞으로 이제 한국초음파하고 임상초음파학회 두 학회가 가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은 이 한국초음파학회는 기초 처음 배우시는 분 그런 교육적인 데고 임상초음파학회는 우리 대구팀은 임상초음파 그대로 잔리했습니다. 저도 잔리했고 아무래도 거기는 조금 수준 높은 어드밴스 강의, 어드밴스 교육 그러니까 조금 초보 수행용 한국초음파학회 조금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은 임상초음파학회 여기 오시면 훨씬 낯설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회가 아마 두 단체가 경쟁을 하면서 잘 돼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는 서로 조금 사이가 조금 껄끄럽지만 나중에는 서로 친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초음파학회나 임상초음파학회 거기에 강사의 대부분은 서로 우리 한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갑상선 질환을 이해하는 데는 영상을 이해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세포질입니다. 이 병리를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리 강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을 보면 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상선의 정상 갑상선은 안에 이제 콜로이드가 여기에 갑상선에 폴리클이 있죠. 물주머니 아니까 그렇잖아요. 갑상선에 앱셀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콜로이드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면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내면 이 콜로이드에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혈관을 해가 우리 몸으로 전신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갑상선에는 앱스테리움에는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만들고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파라폴리큐라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파라폴리큐라셀 칼시토닌 만들어내는 C셀이라고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유로엔도크라인 셀입니다. 그래서 발생의 오리진이 틀립니다. 갑상선은 등 베이스에 생겨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고 이쪽에 생기는 파라폴리큐라셀 요는 유로엔도크라인 신경세포거든요. 이거는 척추뼈 뒤에 갱그리온에서 심파시에 갱그리온에서 싹 들어와가 내려와가 갑상선 안에 싹 나무집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나무집에 새빵살이 하는 놈이 있죠. 그러니까 전혀 두 세포는 족보 자체가 틀리는 세포입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 세포를 이렇게 옆에 세포를 찔러가 도마를 해보면 어떤 형태가 보이느냐면 이렇게 폴리큘러 패턴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가 동그랗게 이런 패턴을 보이거나 하니컴 패턴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벌집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세포를 동을 해밍을 보면 왜 이런 식으로 보이냐면 자, 이거는 옥수수가 있는데 옥수수를 이렇게 cut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옥수수를 수직으로 cut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나요? 맞죠? 네, 그렇죠. 찔러가지고 세포를 도말할 때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거는 세포의 도말되는 패턴에 따라서 두 가지. 그리고 폴리큘러 패턴, 하니컴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의 정상 갑상선의 세포는 어떠냐? 자, 이 중요하죠. 첫째는 정상갑 세포는 세포의 형태가 이렇게 뉴클리오스가 이렇게 있다. 뉴클리오스가 마진이 이렇게 스무스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사이토플라즘이 있는데 사이토플라즘은 연합니다. 사이토에 진하지 않고 우리가 사이토플라즘이 진하면 어떻게 되죠? 세포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스퀘어머스 셀, 상피세포는 세포질이 dense하기 때문에 세포의 경계가 뚜렷하는데 이 세포는 세포질이 진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 보이고 이 뉴클리오스는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뉴클리오스 안에 보면 뉴클레라이 핵이 있습니다. 핵구가 핵이 인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핵은 라운드하거나 오발하는데 안에 있는 그라뉴 크로마틴이 있습니다. 이 크로마틴이 중요합니다. 크로마틴이 파인 그라뉴 가립사인데 굵은 가립이 아니고 미세한 가립. 미세하지만 그라뉴라 가립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여기 최고 중요. 세포는 라운드, 최근 라운드 오발하고 뉴클라이가 하나 보이고 안에 사이토플라즘에 크로마틴인데 가립상인데 코스하지 않고 파인한 그라뉴르 패턴. 이게 정상 세포입니다. 그렇죠? 쉽죠? 그 다음에 원래 이상을 알면 정상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외여행 갈 때 점심은 현재 주민에 간 싼 데서 먹고 저녁은 비싼 데서 비싼 거도 먹어보고 싼 거도 먹어봐야 알죠. 자, 그러면 유도암, 갑상선의 대표적인 유도암입니다. 유도암이라고 하는 것은 파피러리 캔서, 그렇죠. 파피러리 캔서라고 하죠. 이거는 갑상선에서 세름이 생기가 막 그로잉하죠. 안으로 그로잉하고 바깥으로 그로잉하는데 유도암에 이제 파필러리 스트럭처라고 하면 어떤 패턴을 보냐면 안에 줄기가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 있습니다. 파이브로 티슈가 있고 거기에 베슬이 있는 줄기죠. 나무로 말하자면 나무 기둥 요거 줄기가 있고 줄기 안에 혈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암세포가 막 정식계가 있는 거죠. 포도송이처럼 암세포가 막 정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죠. 그래 되면 요놈을 세포진으로 해가 찔러가지고 FNA를 하면 어떤 패턴을 하면 요 끝이 통째로 세포 덩어리가 떨어진다. 이걸 파피러리 캡이라고 하죠. 파피러스 스트럭처 끝부분이 몽창 떨어져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또는 이렇게 폴리큘러 스트럭처로 나오는데 이 세포들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고 세포가 막 중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세포가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거 세포 막 자라니까 세포가 이렇게 중첩대가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게 암은 정상보다 세포가 훨씬 중식되는 거죠. 그렇게 암세포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요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현미경으로 보면요. 첫째, 뉴클레우스에 요렇게 핵이 보면 스무스 라운드 오버하지를 않고 이렇게 일레귤러 하면서 끝이 뾰족뾰족합니다. 핵막이 스무스한 핵이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 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에 크로마틴이 파인 크로마틴이에요. 파인 크로마틴. 아까는 파인 글라뉴라인데 파인 크로마틴. 아주 분처럼 크로마틴이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크로마틴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크로마틴이 센터에는 없고 페리페리만 이렇게 깔리죠. 그래도 뭐 핵이 어떻게 핵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드는 거든. 그렇지 않나요? 크로마틴이
디퓨즈 안 끄고 핵막을 따라가 있으면 내부는 크로마틴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이걸 오판 아이 어피어런스 브로드웨이 12연가에 나오는 저 뮤지컬의 여자 주인공 눈동자 보고 눈동자에 그게 없도록 너 날마다 그리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파인 크로마틴이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소견이 나오면 핵막이 이렇게 안으로 인바지네이션 됩니다. 핵막이 irregularity가 변성을 일으켜. 핵막이 안으로 쭉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잘리면 핵 안에 또 무슨 물질이 이물질이 인크루전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인크루전이 아니죠. 여기 핵막이 여기 안으로 쏙 인바지네이션 돼 잘리니까 진짜 인크루전이 아니고 가짜 인크루전, 슈도 인크루전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슈도 인크루전이죠. 진짜 인크루전은 핵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건 핵 안에 이물이고 사이토플라즘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다음에는 이렇게 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피빈 어피어런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요 소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소견이고 요거는 부소견입니다. 부소견입니다. 다음에 이래 세포를 보면 세포질이 아주 덴스해집니다. 요거는 정상 루스한데 덴스하다. 그러면 세포질이 덴스하게 되면 세포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콜로이드가 덴스한 콜로이드가 이 세포 주위에 깔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콜로이드가 하는 역할은 이게 뭐를 좀 저장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가 콜로이드 창고 아닙니까? 저장해 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우리나라 공장 중에서 혹시 동아지역에 가보시면 아주 건물이 특이합니다. 동아지역 대리점에 가면 건물은 동아지역 전국의 대리점 가면 어떻게 해놨냐면 1층은 창고고 2층이 사무실이에요. 1층은 창고인데 트럭이 바로 들어오도록 됐어요. 그거는 왜 그런 스타일을 만드냐면 동아지역 옛날에 바카스 너무너무 잘 팔렸고 바카스는 현금 박치기잖아요. 지역에서 약국에 줄 때 바카스는 그냥 현금 받습니다. 나중에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본사에서 바카스 공장에서 내려오면 지사의 트럭이 바로 밑에 갖다 불어놓으면 각국 대리점에서 소매상에서 그대로 거기서 바로 실어가지고 약국에 다 돌리거든요. 그러게 창고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또 그런데 이제 옛날에 진로가 원래 공장이 생산되면 바로 소매점으로 가니까 창고에 물건이 많이 쌓이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사이로이드도 보면 그레이브스병은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막 생산되고 막 나가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그레이브 병에서는 이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생산되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사이로이드 콜로이드가 덴스하지 않고 루스합니다. 루스해요. 그게 사이로이드 콜로이드가 덴스하다는 것은 사이로이드의 펑션이 안 좋다는 거죠. 디제너레이션이나 펑션이 안 좋아지면 콜로이드가 덴스합니다. 파퓰러 캔서도 맞아요. 파퓰러 캔서가 보면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잘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콜로이드들이 굉장히 덴스한 콜로이드가 주위에 깔리게 됩니다. 자, 설명을 들었죠? 자, 그러면 파퓰러 캔서의 가장 중요한 세포의 소견은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고 파퓰러 캡이 나오고 세포가 어떠냐면 뉴클리어스가 뾰족뾰족하고 내부에 파인 크로마틴이 보인다. 그 다음에 슈도의 인크루전이나 커피빈 어피어런스는 중요한 소견이지만 비나인에서도 이런 소견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소견이 아니죠. 절대적인 소견은 뭐냐? 파인 크로마틴입니다. 이제 이야기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갑상선암은 크게 나오면 유두암, 그 다음에 여포성 종양, 수질암, 역행성암, 림프종
이렇게 부분이 5가지 있는데 책에는 보면 유도암이 75에서 80% 가는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95% 이상이 파피럴 캔서입니다. 파피럴 캔서.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95% 이상이 파피럴 캔서냐? 첫째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 유전학적으로 파피럴 캔서를 많이 만들어낸 그런 변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이 파피럴 캔서가 많이 생길 유전학적 소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너무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에피니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의 유병률은 뭐하고 비례하냐면 그 지역의 의사들이 얼마나 에피니를 많이 하느냐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갑상선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강주하고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어요. 진짜로 했어요. 왜 많으냐? 영광 혹시 원자력 발전소하고 관계 있느냐? 그 말짱 아니거든. 저 영광에는 전남병원이라고 FN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병원이 있고 광주에는 강호철 쌤이 아주 열심히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유병률이 높을 수밖에 당연히 높죠. 많이 하니까 유병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도암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절대 다수가 유도암이 많고 나머지 여포성 정량이 5% 이하고 수질암, 역행성암, 림포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옛날 역행성암은 더 없지요. 왜 그래 되느냐면 이 역행성암은 처음부터 역행성암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유도암, 여포성 정량 이런 수질암이 요 두 가지가 역행성암으로 되거나 또는 비나인 결절이 역행성암 되는데 초장부터 새끼 고기를 모조리 다 잡으니까 큰 고기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역행성암이 정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책에 케이트라드를 보면 이걸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유도암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째는 침윤행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침윤행이라는 것은 갑상선에 유도암이 캡슐로 없이 주위로 파먹어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침윤한다, 인베이전 한다는 뜻이죠. 암이 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이 이렇게 결절에는 암이 팽창성으로 발육하는 있고 두 번째는 주위 조직을 파먹어 들어가는 침윤행이 있죠. 대체로 보면 암의 특징이 팽창성 발육은 보급이 하이퍼바스큘라를 종류하는 팽창성 발육을 잘합니다. 혈관이 발달되니까 이렇게 잘인데 침윤행은 군대가 보급을 빵빵하게 받으면 민간을 약탈할 필요가 전혀 없죠. 오히려 민간한테 물건을 주죠. 시레이션 하고 뭐가 넘치도록 많으면 그 점령 공격했는 점령 부대에 가가 민간을 불러가 야 여기 시레이션 가라 옷도 가라고 막 주잖아요. 근데 없으면 왜 됩니까? 뺏어 먹어야 되죠. 똑같습니다. 대체로 하이퍼바스큘라 튜브는 팽창성하고 혈류가 발달하는데 종양은 파먹어 들어가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피럴 캔서의 침윤행은 주위로 파먹어 들으니까 어떤 행위냐? 첫째는 행태가 우리가 갑상선암의 촌파 속에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는 뭐를 뜻하는 모든 갑상선암이 아니고 갑상선암 중에 유두암 중에서 침윤행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죠? 4가지 특징이죠. 첫째는 저역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제 암의 세포가 곧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세포가 밀집이 되면 같은 암세포는 같은 암세포가 밀집이 되면 촌파가 페네츄레이션이 좋아져 가지고 저역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또 촌파 내가 강의할 때 다시 설명할 때 일단 세포가 밀집이 되고 호모지니어스한
균질한 집단인 경우에는 초음파빔이 잘 통과해 가지고 저에코로 보입니다. 초음파의 고에코가 되는 것은 반사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반사가 많이 되려면 그 셰프 안에 반사를 일으키는 물질이 많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셰프가 아주 헤테로지너스 해가지고 그 물질과 물질 사이의 음양 계면차가 클 때 반사가 많이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어쨌든 셰프가 밀집돼 저에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계가 로비레이트 혼합 사이거나 뾰족뾰족하다. 요거는 무슨 뜻하면 암이 침륜하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주위 조직을 침륜하니까 뾰족뾰족하고 일레 스피큐레이트 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무슨 소개냐면 톨러된 와이드. 이건 남패러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암 정상 결절, 비나인 결절은 주위의 결을 따라 자라죠. 결이 이렇게 되면 암 종양도 그 결 따라 되는데 암세포는 뭡니까? 지멋대로 자라는 조폭이죠. 조폭 내지 양아치죠. 이웃을 잘 만나야 되죠. 우리가 이웃에 나쁜 이웃을 만나면 참 골치 아픕니다. 특히 아파트에 살 때 위에 밤새도록 애가 폴짝폴짝 뛰고 밤에 막 꽝꽝거리고 스피커 오디오 빵빵 틀고 막 옆집인 경우에는 친구들 와 만날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그다음 쓰레기 온통 옆 우리 집에 다 버려놔보고 그래가 신경질 나가 쓰레기 버렸다 하면 우리 쓰레기 아니요 하고 조폭 어떤 사람은 문 탁 닫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죠. 중국에서 산동반도에 옛날에 쓰레기를 전부 다 매립했는데 요새는 전부 다 그 산동반도에다 전부 다 유해 공해 공장을 다 직결시켜놓고 거기서 다 태아가 그 쓰레기 우리나라로 미세먼지 다 보내잖아요. 우리는 입도 빵긋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쓰레기 줄인다 하는데 원인은 95%가 중국인데 중국 위성사진 줘도 우리 거 아니다 하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같으면 시진핑한테가 야 왜 미시먼을 보내? 그러면 대번 찍소리도 하죠. 옛날에 트럼프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국경에 무슨 국기 먹고 갔을 때 트럼프가 포개토에 트럼프 형이 이렇게 포개토에 손을 턱는데 시진핑이 지도 이렇게 포개토 쏘는데 트럼프 턱불이 탁 차례하는 거 나옵니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죠. 직설이 뭐하냐면 형님이 성질을 더러우니까 밑에 사람은 우리는 죽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이 종양이 암의 경우는 결을 갖다고 지멋대로 자라는 거래. 그래서 횡단 스캔에서 AP 다이메터가 트랜스버트한 때는 혹시 암일 가능성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뭐냐 하면 사이로이드에 이렇게 이제 세포가 암 세포가 떨어져 나오면 그 세포 주위에 칼시피케이션 뺑뺑 돌아가면서 생기는 겁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포가 마이크로 칼시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이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3호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크기가 1mm 이하입니다. 우리가 칼시피케이션의 섀도우가 생기려면 최소 3mm는 돼야 되거든. 3mm 정도 돼야 밑에 섀도우가 생기는데, 그래 1mm, 2mm짜리 칼시피케이션은 섀도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면 안에 이렇게 마이크로 점점점 칼시피케이션이 생깁니다. 그렇지, 이해가 되죠? 여기 중요한 소견입니다. 요 네 가지 소견 중에서 한 개라도 있으면 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모르는 거 질문 그렇죠? 다 하셨죠? 너무 쉽습니다. 다음부터 조금 어려집니다. 다음에는 낭성빌도암 그런 게 있습니다. 시스틱 타입 파피럴 캔서입니다. 요거는 암이 이렇게 생겼는데 암에 여기 물이고 요거는 고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다 고형인데 고형 부분
낭성 부분이 믹스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게 비나인 결절이 낭성된 점 구분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별의 포인트는 여기 낭성 부분이 고형 부분이 바깥으로 파먹어 들어갔을 때 이럴 때는 암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베이스가 브로드 베이스 할 때 이럴 때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경계가 뾰족뾰족하면서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일 때 이럴 때는 혹시 시스틱 타입 파피룰 캔서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이런 타입. 그 다음에 골치 아픈기 디퓨저 스크레로징 타입 파피룰 캔서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갑상선에 보면 작은 것이 갑상선에 쫙 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HCC도 디퓨저 타입이 있죠. HCC는 타입이 애결 타입이라서 1905년도에 애결한 사례니까 타입이 HCC. 첫째는 노줄라 타입, 두 번째는 매시브 타입이 있죠. 그 우리말로 뭘 합니까? 매시브 타입. 괴상형. 근데 괴상하다 개가 아닙니다. 그 개는 덩어리 개자입니다. 충북에 괴상군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괴상군이 있습니다. 덩어리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시브 타입의 HCC는 어떠냐면 HCC가 포탈빈으로 들어가 가지고 포탈빈에 따라 가지고 주위 조직을 퍼지면서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이 뒤섞이는 걸 말하는. 그렇게 되면 경계가 뚜렷합니까? 안 뚜렷합니까? 뚜렷 안 하죠. 그 암 조직하고 정상 막 섞이면 어떻게 뚜렷하지 않죠. 내부는 헤테로지너스하겠죠. 그렇죠? 그게 매시브 타입입니다. 네. 그 다음에 디퓨즈 타입은 HCC 작은 것이 간 전체에 스프레드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파피룰 캔서가 전 이 갑상선에 스프레드를 했는데 하다 보면 자주 조금 그래도 스몰 노줄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적으면 노줄은 안 보이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만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작을 때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좀 커지면 아주 작은 스몰 노줄만 디퓨저 스크레로. 이거는 젊은 사람한테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설명 encapsulated pap 또는 partially encapsulated papillary cancer. 자, 파피룰 캔서는 대체로 이제 캡슐이 없는데 요 놈은 캡슐을 가집니다. 캡슐을 가지는데 캡슐이 완전하게 캡슐을 둘러쌀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캡슐을 둘러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파피룰 캔서인지 비나인 결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찔러가지고 세포를 찔러보니까 파피룰 캔서의 패턴이 나오면 파피룰 캔서래. 자, 그러면 파피룰 캔서는 파피룰 스트럭처도 있어도 되고 파피룰 스트럭처가 없더라도 이 뉴클레우스가 파피룰 캔서면 파피룰 캔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파피룰 캔서는 대부분이 파피룰 스트럭처로 유지하는데 이런 놈이 있습니다. 여포요. 폴리큘라 타입 파피룰리 캔서가 있어요. 폴리큘라 타입 파피룰 캔서. 폴리큘 구성회가 있는데 핵은 파피룰 캔서 핵이라. 요 세포를 또 핵을 보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파피룰 캔서입니다. 파피룰리 스트럭처를 안 가지더라도 핵이 마이크로 크로마틴을 가지는 핵을 가지면 파피룰 캔서입니다. 이때까지 했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혹시 물어보십시오. 충분히 구분이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좀 FNA로 하는 거고 초음파로 알 수 있는 거는 침연행이냐, 낭성이냐, 디퓨저 스크레이나 엔캡슐레이트, 캡슐레이티드 메슨 이게 파피룰 캔서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찔렀을 때도 패턴이 두 가지죠. 이런 파피룰리 스트럭처가 나오는 수도 있고 폴리큘러 스트럭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폴리큘러 스트럭처로 나와보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 요새는 이제 학회에서 미국 학회 AT에서 암에서 배제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태양계가 우리 옛날에 배울 때 열심히 배울 때 맹항성을 배웠잖아요. 천왕성, 맹항성을 이제 우리 지구 가족에서 족보에서 우리 너는 우리 태양계 가족 아니다. 걔가 쫓아냈잖아요. 맹항성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회에서 이제 이 야는 보니까 아메리카도 이거 뭐 메타세이스도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패턴도 뭐 그렇게 안 되는 이 놈을 암에서 우리 축출하자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폴리큐라 네오플라스입니다. 자, 네오플라스미라 하는 말은 아데노마하고 칼시노마 합쳤는 개념입니다. 아데노마, 칼시노마. 자, 이 놈은 이제 암인데 자랐을 때 어떻게 자라냐면 이 세포가 폴리큐라, 마이크로 폴리큐라 패턴을 가지면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폴리큐라 패턴은 이 안에 뭐냐면 콜로이드도 루스하고 그 다음에 바스큘라리티가 주위에 풍부합니다. 하이퍼 바스큘라리티. 결정을 어떻게 하면 초음파상에 보면 첫째는 내부 에코가 저에코 내지 아이소 에코. 왜 저에코냐면 안에 콜로이드가 굉장히 루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특징적인 캡슐이 뚜렷합니다. 캡슐이 분명한 캡슐을 가집니다. 이 캡슐은 트루 캡슐입니다. 트루 캡슐. 트루 캡슐이죠. 자, 트루 캡슐이고 그 다음에 안에 이 폴리클 주위에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양인데 폴리큐라 네오플라스.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 세포의 뉴클리오스는 정상과 똑같습니다. 황당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폴리큐라 아데노마 칼시노마는 이제 우리가 FNA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뭐로 구별하느냐 하면 폴리큐라 아데노마 칼시노마의 구분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캡슐을 침전하거나 베스를 침몰하거나 또는 메타세스가 가거나 이게 나오면 칼시노마, 그게 없으면 아데노마. 그렇게 초음파로도 진단이 안 되고 FNA도 진단, 오로지 바이옵시를 수술을 해가지고 바이옵시도 진단 안 됩니다. 수술해가지고 시리얼 섹션 해가지고 인베이전 캡슐 인베이전 했느냐 안 했느냐, 베스를 인베이전냐 베스를 인베이전 안 했느냐, 메타가냐, 요거 보고 여기 있으면 칼시노마, 없으면 아데노마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니멀 인베이시브 폴리큐라 칼시노마가 아까 보고 와이드리 인베이시브 파필 폴리큐라 캔사는 그거는 초음파로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놈이 주위로 인베이전하고 이러니까 세포 자체도 칼시노마의 패턴을 보입니다. 아주 이제 이런 파피럴 캔사 타입은 알지만 세포의 이형이 보이는 거죠. 너무 어렵겠는데 그까지는 알지 못하고 그냥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는 마이크로 폴리큐라 스트럭처를 가지고 핵은 현미학적으로 정상이다. 그러면 세포를 찔르면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마이크로 폴리클이 쫙 깔리고 그 다음에 주위에는 RBC가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모노토너스하죠. 현미로만 마이크로 폴리클이 쫙 있고 주위에 언더그라운드 베이에는 RBC가 쫙 깔리는 밖에 없어요. 모노토너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폴리클 캔서는 베슬이 많기 때문에 이게 크더라도 비교적 네크로시스를 잘 안 일으켜요. 보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양이 크면도 불구하고 내부가 호모지니어스하고 캡슐이 뚜렷하게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에코제니치가 좀 낮고 이럴 때는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자, 강호철 씨가 가끔 이제 학회에 강의할 때 슬라이드 두 개 보입니다. 하나는 이런 캡슐이 있고 안에 내부가 호모지니어스하고
이런 결절. 하나는 결절이 보면 크면서 안에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시스틱 디저네이션 있고 흉악하게 막 보이던 어느 것이 비나인이고 어느 것이 말리그넌스입니까? 하면 비나인은 아까 막 흉악하고 네크로시스 있고 이게 비나인이고 아주 얌전하고 호모지니어스한 놈이 말리그넌스입니다. 그렇죠. 단어가 틀리지 않네. 단어 우리 간이나 신장에서 안에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있고 이런 거는 말리그넌스이고 얌전하게 호모지니어스한 놈은 비나인인데 갑상선은 반대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됐죠. 그 다음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여기 요걸 설명은 자, 요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폴리큘라 네오플의 형태는 내부가 호모지니어스하고 캡슐을 가지고 내부가 대체로 저해권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하고 감별해야 할 진단이 뭐다? 아데노마토스 노줄. 요거는 이제 선종하고 아데노마, 폴리펠 아데노마하고 비슷한 노줄이다. 또는 병리학적으로는 노줄라 하이퍼플라시아. 이제 하이퍼플라시아, 이 갑상선의 폴리큘라 에피세리움 하이퍼플라시아를 일으키고 그것이 결절을 형성했다고 해서 병리학 진단은 노줄라 하이퍼플라시아입니다. 자, 이게 메커니즘이 왜 생기느냐? 갑상선의 결절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죠. 아유단이 굉장히 결핍한 나라에서도 갑상 결절이 몽고나 이런 데도 결절이 많이. 왜냐하면 아유단이 적으니까 우리 몸에 피튜이터리 TSH에서 분비가 갑상선 하이퍼플라시를 일으키죠. 반대로 우리나라 일본은 갑상선을 호르몬질을 그 아유단을 너무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임산부한테 미역을 먹이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다. 임산부한테 미역을 먹이면 안 됩니다. 미역을 먹이면 안 됩니다. 해저류가 우리 아이단이나 특히 그 다시마 같은 거는 그 아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그 아이단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갑상선의 호르몬이 T4, T3가 나와가 이게 페리페리에서 프리 T4로 바뀌어야 되지 않네. 그게 바로 액션을 하거든. T4 자체는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유단이 너무 많으면 이 T4가 프리 T4로 가는 걸 블로킹 해버립니다. 우리 옛날에 갑상선 하이퍼사이리를 한자 수술할 때 루골 솔루션을 먹였거든. 루골 솔루션을 먹으면 대량의 아이단을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혈액에 있는 프리 T4가 프리 T4로 가는 걸 일시적으로 블로킹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단을 많이 못 보면 우리 몸에서 피튜이터 글랜드에서 이 아이다인이 모자리는구나 해가 TSH를 많이 분비해 줘. 그래 되면 우리 몸에 사이로 글랜드 왜 되겠습니까? 커지는 거죠. 사이로 글랜드에서 에피세리움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TSH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폴리클이 커졌던 게 디제너레이션이 있잖아요.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되는 거죠. 이 작업 때문에 불이하는 거죠. 세포가 TSH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정상 갔다가 이런 게만 늘 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갑상선의 결절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혹시 선생님 중에서 그 한의사 선생님 말하는 산후풍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산후풍 안 들어봤어요? 임산부가 아기를 놓고 난 뒤에 갑자기 팔피테이션 하고 스웨팅 땀이 막 나고 엔자이티가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산후풍입니다 하고 보약 한 제를 드시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제 탁 먹고 나니까 좋아지거든. 야, 그 한의사 신통방통하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포스트파르툼 사이레다이티스거든요.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좋아지거든요. 오토이뮨 디지즈 하지 않나요?
몸 안에 아기가 들어 남은 게 들어오면 이 사람 몸은 임산부는 관용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관용성이 없으면 아기를 죽이쁘잖아. 웬 이상한 놈이 왔다 그러면. 그러다가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하이퍼사이리즘이 있던 하시모토 있는 사람이 임신 때는 좋아졌다가 출산 후에는 갑자기 하이퍼사이리즘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정상. 그러니까 저절로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서울에 강남에 전교 1등한 애를 그러니까 내한테 가이 수업하러 보면 나는 학부에 못하지. 저한테 몇 개만 주십시오. 스카이 대학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가죠. 그 제일 잘하는 학생인데 그냥 놔둬도 스카이 대학에 가는 거지. 제일 못하는 학교 꼴찌를 데리고 가가 스카이 대학에 보내주겠다 하다가 나중엔 욕 바가지로 쓸 그럴 때는 엄마 스카이 대학은 어렵고 인서울에 제일 핫바리 대학을 목표로 그것도 잘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저절로 낫는 병이죠. 좋아지는 병이죠.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여기 어느 말리는 시는 보입니다. 보통에서는 리버나 이런 데 보면 키드는 이게 말리는 시, 이게 비나인인데 갑상선에는 반대로 이게 말리는 시, 이게 비나인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는 메조리 캔서입니다. 자, 메조리 캔서는 어디서 생겼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폴리큘러 앱세름에 여기 중간에 박혀있는 파라폴리큘러실 칼시톤이라고 분류하는 세포에 생기는 겁니다. 이건 칼슘하고 포스포러스를 컨트롤하는 호르몬을 만들어지는데 요놈에서 생기는 종양입니다. 근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자, 메조리 캔서. 메조리가 우리말로 뭐로 번역됩니까? 수질암이자. 갑상선에 피질 수질이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데노 글랜드는 있지 않나요? 근데 난데없이 메조리. 그래서 내가 병리과한테 물어봤어요. 여사한테. 메조리 캔서 말이 됩니까? 갑상선 어디 콜텍스 메조리였을까요? 야, 사전 찾아봐. 그래. 예? 그 사전 찾아봐요. 메조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질 수질에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메조리 캔서가 정확하게 발음 번역하면 수질암 캔서는 안 되고 연성암, 소프트한 암이다. 이제 이해가 됐죠? 이 파피룰 캔서는 딱딱한 암입니다. 메조리 캔서는 소프트한 암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 발음이 번역이 잘못됐죠. 이 수질암 캔서는 안 되고 소프트하다는 연성암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럼 메조리 캔서는 이것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좀 그 초음파 소견이 브라이브를 이 암은 주로 이제 사이로이드 어퍼 라테랄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이로이드 글랜드에서 안으로 이렇게 척추 뒤에서 강근련에서 세포가 싹 들어가 여기로 들어와 보거든요. 대구로 가면 재밌어요. 대구 시내가 있으면 대구에 북구, 남구, 서구, 달수성구, 달서구 이랬는데 사람들이 성주 사람들은 저 서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구에 어느 쪽에 많냐면 서구에 많이 살고 저 청도나 이쪽 사람들은 대구에 또 수성구에 많이 살고 저 안동이나 저쪽 사람은 대구 북구에 많이 살고 그렇거든요. 물론 다 섞이지만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이래 들어오는 게 서울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외곽에는 저쪽 그 인근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고 사이로이드 그래도 마찬가지로 메조리 캔서는 사이로이드 어퍼 라테랄이 많이 생기고 결절에는 특징적인 소견이 없어요. 이제 대체로 이제 이렇게 저했고 결절이 있고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아니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는 수가 많습니다. 사이로이드 메조리 캔서는 신경세포거든요. 신경 뉴로엔도크라인 세포래. 그래서 생기는 종양이고 우리 렁에 스몰 셀이 있죠.
그렇죠. 그하고 다 일가에 같은 친척 사촌들이에요. 그래서 세포 형태는 다 똑같아요. 세포 형태는 보면 이런 게 이제 어떠냐면 세포 형태는 이렇게 플라스마 셀처럼 보이는 형태 또는 스핀들 셀처럼 보이는 형태 이렇게 폴리고널 세포 이 형태 세포가 그러니까 플라스마 셀처럼 보이거나 스핀들처럼 보이거나 또는 폴리고널로 보이는데 특징적인 속에는 뭐냐면 이 사이토플라즘 안에 백혈이 굉장히 많아요. 백혈이 굉장히 많고 거기 이제 신경 호르몬이죠. 신경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에 뉴클레우스가 보면 뉴클레우스가 어떠냐면 뉴클레우스를 보면 크로마틴이 포스 크로마틴 굉장히 포스 크로마틴입니다. 포스 크로마틴 붉은 크로마틴이에요. 그렇게 우리 파피르 캔서 틀리죠. 파피르 캔서는 파인 크로마틴, 정상한 파인 그라듈라 크로마틴. 이거는 코스 그라듈라 크로마틴이래. 그래서 해계 크로마틴이 뭐랄까 솔트 앤드 페퍼. 우리 왜 스테이크 먹으러 갈 때 후추에다가 소금이 이렇게 발라는 그 뿌려보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솔트 앤드 페퍼 크로마틴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초음파상으로서는 진단이 어렵고 환자가 찔러가지고 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면 뇌졸중 캔서가 진단합니다. 다음에는 역행성. 이건 정말 드물죠. 드문데 이 문제는 랩트 그로잉입니다. 굉장히 빨리 가고 주위를 인베이션하고 네크로시스 일으키고 안에 칼시피케이션인데 통증을 동반합니다. 통증을 동반하죠. 그리고 트라케아를 침례해가지고 아스픽시아를 죽습니다. 아스픽시아 진단 후 3개월 만에 대체로 죽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야말로 뭐 백약이 무효 되겠지 이거는 생기면 다 죽 3개월 내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역행성암입니다. 그 다음에 림프종, 림포마. 이거는 림프종은 모든 림프종 똑같습니다. 림포사이트가 증식되기 때문에 혈액이 꽉 차니까 에코가 왜 되겠습니까? 저에코 되는 거죠. 저에코 되는 거죠. 그래서 림포마의 경우에는 결절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디퓨즈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이제 하시모토 병을 가진 사람에서 잘 림포사이트가 갑자기 증식해가지고 증식되는 그런 암이 됩니다. 림포도 우리나라에는 드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상선 암에서 예후가 불량 퓨어 프로그노스틱 팩터는 세 가지죠. 첫째는 이스트라사이로이드 익스텐션. 그러니까 암이 이제 이 캡슐을 뚫고 나가거나 또는 트로키아를 침범하거나 또는 리크런트 레린지알 러브 쪽을 파묻어 들어가는 이런 익스텐션이 있을 때는 안 좋겠죠. 그 다음에는 서비컬 림프노드 메타세스가 있거나 그 다음에 디스탄트 메타셀 때는 이 암이 예후가 불량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는 갑상선암은 주로 누가 했냐면 수술은 일반외과가 했죠. 외과에서 주로 이제 할 때 내 친구도 외과에서 굉장히 정형팀 했습니다만은 보면 이제 브레스트 캔서 전공이라 브레스트 캔서 수술하기 전에 사이로이드 캔서 하나 수술 에피타이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캔서 수술하거든요. 근데 브레스트 캔서 워낙 유명하니까 이쌤 유명하니까 사이로이드 캔서는 환자가 무지무지하게 밀리는 거예요. 그 주업종이 브레스트니까 사이로이드는 그냥 에피타이저로 수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뭐 3개월 뭐 5개월씩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이비인후과는 옛날에는 이게 헤드앤넥 서저리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전부 다 서울 다 바쁘잖아요. 헤드앤넥 서저리. 그렇게 지방에는 헤드앤넥 수술이 건수가 절멸이 되니까
이제 사이로이드 캔서를 넘보게 됐는 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후배가 와가 사이로이드 캔서 하는 거가 형님 사이로이드 캔서 어디 보냅니까? 내 친구 일반외과에 거기에 보냈다. 형님 그가 그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우리 동네 목은 이비인후과 영역인데 왜 나무 영역에서 와가지고 그 남은 니아바리 갑니까? 그걸 니아바리 와가 설치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외과들을 무식해서 트라키아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님 앞으로 전부 다 그 갑상선 하면 모조리 이비인후과로 보내야지 왜 그 외과 일반외과로 보내니까 저희들한테 보내지 뭐 확실하게 잘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잘해줘요. 스스로하고 알리해주는 해주거든. 그래서 요즘 보니까 대부분 이제 외과보다는 이비인후과 쪽으로 거의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외과도 이비인후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이로이드를 많이 이해하죠. 예, 지나가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했는 게 전부 기초가 됩니다. 요걸 아는 바탕에서 요거 이제 케이티라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케이티라드. 자, 내가 요 책을 가지고 여기도 있을게요. 케이티라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케이티라드의 첫 번째는 뭐가 나오면 하이 서스피션이 나옵니다. 하이 서스피션. 하이 서스피션은 뭐냐면 솔리드 선호 파인딩이 솔리드 하이포 에코이, 솔리드 하이포 에코이 플러스 서스피션 USP 저 중에 한 개.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네 개 줘요. 제일 중요한 갑상선 암에서는 가장 중요한 저에코입니다. 고에코가 갑상선 암인 경우는 very 레어입니다. 그 저에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소개는 저에코인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경계가 로뷰레이터, 스큐레이터, 톨로데노이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요 한 개 중에 저에코에서 한 개만 플러스 되면 하이 서스피션이래. 하이 서스피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암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암의 확률. 그렇게 되고 FNA는 몇 cm 이상이냐? ATA 가이드라인은 1cm인데 우리나라는 5mm 이상 되면 하게 되는데 이제 1cm 이상은 무조건 하게 되는 거고 5mm 이상에서는 셀렉티브. 어떤 경우에 셀렉티브 하느냐? 이런 이제 암이 트라키아에 가깝거나 캡슐이 인접해 있거나 또는 혹시 주위에 레저나 림프노드가 뭐 있거나 이런 이제 소견이 보일 때는 5mm 이상도 하라. 또 환자가 원하면 당연하게 5mm도 해야죠. 무슨 뜻인지 알았죠? 하이 서스피션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입니다.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은 뭐냐면 솔리드 하이포에코 저에코 결절이 있는데 서스피션 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저에코 결절이 있는데 이런 스피큐레이트, 로뷰레이트도 없고 톨로덴 와이드도 없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없는데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 그러면 어느 암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폴리큘라 네오플라스. 그렇죠? 저에코. 그 다음에 요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룰 캔서. 이것도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나 톨로덴이나 인베이전 없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요 암이나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나 또는 요거 엔캡슐레이티드 파셜리 캡슐레이티드 캔서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으로 집어였습니다. 자,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 또는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파셜리 시스틱 또는 아이소 하이포 에코익 모듈. 이게 파셜리 시스틱은 어느 걸 말하는 요거죠. 남성 유두암이죠. 시스터가 절대적이 아니고 시스터 부분이 일부고 대부분이 솔리드를 말하는 거죠. 요런 소견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서스피션 소견 3개 중에 1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파셜리 시스틱이 있고 솔리드에 있는데 솔리드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경계가 로비레이터, 스피큐레이터 하거나 또는 주위를 인베이전 하거나 이런 형태가 있을 때는 시스틱 타입 파피럴 캔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냐면 아이소 에코나 하이퍼 에코도 가능성이 파셜리 시스틱이 아니고 아이소 에코 주위하고 똑같거나 때로는 하이퍼 에코인데 요 소견이 한계가 있는 경우 그런 거는 뭐를 뜻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encapsulated papillary cancer거나 이런 것도 저에코일 수도 있고 아이소에코일 수도 있고 고에코일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폴리큘러 네프로즘도 저에코일 수도 있고 고에코일 수도 있고 가능성 많이 떨어지지만 있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서스피션은 이 솔리드 하이퍼에코가 노 서스피션이거나 또는 파셜리 또는 파셜리 시스틱하거나 아이소 또는 하이퍼에코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한 개라도 있는 경우 이해됐습니까? 조금 알듯말듯. 자,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크기가 1cm 이상 되면 FNA를 반드시 하라는 뜻이 아니고 FNA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급적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로우 서스피션입니다. 로우 서스피션은 이거는 암의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파셜리 시스틱이나 아까 말한 아이소 하이퍼의 결절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하나도 없을 때는 이럴 때는 로우 서스피션입니다. 대부분 뭐냐면 이 노즐 하이퍼플라시아 소견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됐죠? 이럴 때는 15mm 이상 되면 FNA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비나인 결절입니다. 비나인 결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폰지폼 결절하고 퓨어 스폰지폼 결절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거는 완전 비나인에서 FNA 대상이 아니라 했는데 이번에는 KT라이드에서는 들어갔어요. 2cm 이상 되면 안 돼. 요걸 말합니다. 스폰지폼은 결절이 여기 해놨네. 여기 적어놨네. 인터넷 서스피션, 로우 서스피션은 이제 이런 거는 선종양 결절이죠. 자, 스폰지폼은 결절이 보면 안에 시스틱 부분이 결절이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낭성 부분이 이 50% 있어. 이거는 스폰지폼 아닙니다. 여기 솔리드 있고 시스틱 포션이 일부에 있는 경우에는 스폰지폼은 그야말로 스폰지로 낭성 부분이 디퓨저에 깔려야 됩니다. 이거는 스폰지폼 결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비나인 결절입니다. 옛날에는 FNA 필요가 없다 하는데 요즘은 FNA 하게 2cm 이상 되면 해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비나인 폼에 뭐가 나오느냐면 퓨어 시스터 또는 predominantly with comet tail 요 말입니다. 자, 갑상선의 낭종은 트루 시스터가 없습니다. 갑상선의 낭종은 전부 다 결절이 시스틱 디저레이션 되는 겁니다. 트루 시스터라고 하는 것은 앱세리움으로 라인된 시스터가 트루 시스터거든요. 그렇죠? 슈도 시스터는 앱세리움이 없고 주위에 파이브러 티슈나 그라뉴레이션 티슈로 라인된 걸 슈도 시스터죠. 그러니까 갑상선은 트루 시스터가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것은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터. 세열 낭종이라 해서 이 세열 낭종이 이 주로 목 옆에 있는데 짜다가 사이로이드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트루시스터. 우리 사람의 조상은 어디서 왔습니까? 물고기에서 왔지 않나요? 물고기에서 와가지고 물고기가 아가미가 있었거든요. 아가미 있죠. 그 아가미가 남아 있는 게 브라키알 클레프트거든요. 브라키알 클레프트 세열 낭. 그 이제 아가미가
있었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퓨어 시스터는 완전히 시스터가 되었는데 이걸 퓨어 시스터 가게다고 컴플리트 시스터 가인데 완전히 솔리드 포션이 없거나 또는 솔리드 포션이 보이더라도 10% 이하 되는 걸 컴플리트 시스터, 퓨어 시스터로 합니다. 이건 FN이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또 하나는 프리도미넌 시스터 위더 코메텔 에코. 여기 시스터가 이제 90% 이상이고 솔리드 포션이 이제 10% 이상 50% 미만인데 내부에 코메텔 에코가 보이는 경우. 코메텔 에코는 해성권인데 이거는 콜로이드 크리스탈을 말합니다. 콜로이드가 뭉쳐지면 초음파 빔에서 코메텔 에코를 형성합니다. 자, 선생님들이 가끔 많이 묻는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하고 코메텔 에코하고 구별을 하는데 코메텔 에코는 물에서 시스터에 생기는 병변이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시스터에 생기는 게 아니고 솔리드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게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스터 솔리드 결절이 아주 저했거면 이것이 솔리드인지 시스터의 구별이 안 되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주 에코가 저했거든요. 그럴 때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하고 콜로이드 크리스탈 감별점은 초음파의 빔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 가지고 이 코메텔 에코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만약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초음파가 횡스캔하거나 종스캔에도 그냥 정상 고에코로 보이는데 콜로이드 경우에는 횡스캔에서는 코메텔이 안 보이다가 종스캔하면 코메텔 에코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시스터 안에 있으면 그건 무조건 콜로이드 크리스탈 코메텔. 그렇죠? 솔리드한테 생기면 뭐 콜로이드 크리스탈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생각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이게 K-티라드 전부 다 설명입니다. K-티라드에서 제일 중요한 소견은 하이포에코에 관한 결절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이포에코.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저에코 결절에서 의심 소견이 하나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대부분 파피럴 캔서의 인베이시브 타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스피션은 솔리드 하이퍼에코에서 노 서스피션 이럴 때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여기에 follicular neoplasm 또는 encapsulated papillary 캔서를 시사 있을 수 있는 소견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샬리시스트 이건 뭐냐면 낭성 유담을 시사하는 소견이죠. 파샬리시스틱 또는 아이소 하이포에코, 아이소나 하이포에코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가 습쇼 소견이 한계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는 로스피션은 파샬리시스틱이나 아이소 하이퍼에코 있지만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거죠. 이거는 암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로스피션 대부분 아데노마토스 노즐이죠. 그 다음에는 비나인인데 비나인도 두 가지 스폰지 폼은 2cm 이상 되면 한번 해보던 것도 좋다. 그 다음에 퓨어 시스트나 또는 프리도미넌 시스트 위드 코메텔 에코는 FNA 필요가 없다. 자, KT라도 이해가 됐습니까? 생명이 제일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마치 그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열성적인 제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제일 젊어서. 그렇죠. 나머지 스님들은 우리 도마 비슷해서 예수님이 부활해도 안 믿고 진짜 맞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손도 한번 점검해보고 옆구리에도 손도 한번 여보고 진짜 창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조금 불신자가 자, 생 KT라도 모르는 방법
이야기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잘하겠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전에 케이트라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됐죠. 그 학회 강의 뭐 케이트라 강의 뭐 그냥 줄줄 읽는데 그 줄줄 읽는 의미가 이거죠. 요거는 요거 생각, 요거는 요거. 그래서 다 이유가 케이트라드를 잘 만들었어요. ATA 가이드라인보다 케이트라드가 더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따라 한자한테 설명하고 요거 따라 팔로우 하면 되거든요. 자, 갑상선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심플합니다. 갑상선이 어려운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병리를 몰라 그렇습니다. 병리를 몰라. 나도 브레인런트 할 때 뭐 갑상 하나도 안 배웠고 그 다음에 기업에도 몰랐죠. 어떻게 갑상선을 배웠냐면 지금 다 한 10년 됐네요. 이제 테니스 레슨 받다가 내 공을 밟아가 이게 테니스 레슨 빨리 연습하는데 다리를 부락했는데 이 육중한 체중으로 넘어지니까 티비아 피불라 로티비아 로피불라 프랙처 되고 디스로케이션이 돼요. 대형사고 났죠. 그래서 누구가 이런 움직이도 뭐하고 이제 앰뷸런스 불러가 대구 동산병원에 가가 이제 오픈 리덕션 땡겨가지고 받고 이제 못 받고 이제 캐스트 하고 그래가 병원도 쉬게 됐어요. 쉬게 됐는데 날씨는 더웠어요. 그때가 5월 말쯤 됐죠. 그래 집에 있으니까 진짜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 피서를 가야 되겠다. 어디 가면 제일 좋을까 가만히 볼게요. 그 김행대학 동산병원 재활의학과 맞은편에 병리과가 있는데 병리과가 재활의학 맞은편에 있어요. 근데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나오고 사람도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또 딸이 그게 또 내 동기가 또 병리학 교수가 있대. 그래서 동기한테 가가 여기서 좀 한 달 내지 2달 있으면 안 되겠나 이게 오락가락. 그래 그가 이제 휠체어 타고 그가 앉아계시 이제 슬라이드 보잖아요. 슬라이드 보면 나도 이렇게 구경해보고 그때 많이 배웠어요. 병리를 엄청 많이 배웠어요. 이제 병리 이제 조직 오면 자르는 구경도 했고 그래서 뭐야 병리 가서도 정말 힘들다. 나는 병리 가서가 정말 편한 줄 알았더니 정말 힘들다 알았고 두 번째는 나는 병리를 현미경 보면 진나이 탁탁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투표를 하더라고. 뭐하냐면 진단이 안 나오면 대구시는 꼭 자기 전문의 의사 5명을 모아가지고 투표를 해요. 대법원에 와야 하면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3대2, 뭐 4대1 뭐 이런 식으로 재판하듯이 그래도 모르면 왜냐면 그 슬라이드를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돈 내놓고 돈 주고 이제 판독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병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 물어봤거든. 진단이 어디겠습니까? 병리 중에서 오간 중에서 가장 진단이 어렵다. 오간 중에서 스킨이랍니다. 스킨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피부과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딱 보고 알면 진단이 금방 되는데 딱 보고 모르면 그 다음부터 어렵답니다. 진단이 뭐 바이오시하고 이래도 진단 잘 안 나오면 첫 번째 제일 어려운 게 저 스킨이고 두 번째 어려운 게 어느 줄 압니까? 림포마 진단이 어렵답니다. 림포마 굉장히 그래서 림포마만 전문적으로 그 진단하는 제일 어려운 게 스킨 두 번째 림포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병원에는 이제 동산병원은 갑상선을 전부 다 이제 병리과에서도 하는 거예요. 갑상선. 원래 갑상선 주인이 없습니다. 나는 내과가 내 거라 하지만 오만과 다 하지 않나요? 내외, 산, 이비인후과, 오만과 다 합니다. 주인 없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래서 병리과에서 FNA를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환자를 쭉 오면 이제 FNA 오면 이제 바이옵시를 FNA를 하면 슬라이드를 쫙 밀잖아요. 밀면 한 팝스미아하고 디프킥하고 셀블록 하거든요. 디프킥은 이제 그대로 밀어가지고 헤어드라이어로 말라가
그걸 이제 김자스테인 하거든. 모디파이드 김자스테인. 5명 쭉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이 옆에 있는 기사가 프리퍼레이션을 백미가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햄미겐 그 옆에 놔두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팝스면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뭐 디프케는 바로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세포가 잘 나오면 통과, 안 나온 사람은 왜 했냐면 다시 흘러가 FN을 하는 거래. 그래서 5명이가 합격되면 5명 다 보내고 거기에 잘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오락해가 FNE 하고 또 해가 또 슬라이드를 깔아가지고 보고 합격되면 가르치는 거래. 그래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햄밍을 봤어요. 보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겠던데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상선은 그 나오는 세포 종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단순하거든요. 단순무비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무지무지하게 어렵지만 대체로 쉽거든요. 그래서 한 달쯤 되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을 이제 세포를 진단하고 나니까 초음파를 하기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달 반, 2달 가까이 하고 마지막에는 뭘 했느냐면 이제 식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 신천 할매 떡볶이 하고 이제 이런 점심시간에 쫙 깔아놓고 내가 이제 백미가 수염되는 갑상선 아틀라스가 있거든요. 그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PPT를 만들었는 거래. 그래가 이제 점심시간에 제가 발표회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발표회? 그러니까 갑상선 FNA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순환도 툭 비추고 선생님 내어서 떡볶이하고 순대 같은 거 드시고 그래 이거는 뭐 하시모도 갑상선이고 어찌고 저찌고 이제 설명 슬라이드 이제 책 찍은 사진. 그래 밥 먹다 야야 그거 저 리포사이트가 아니다. 그거는 갑상선 세포가 떨어져 나가 사이토플라즘을 잃어가지고 누드 대 셀이다. 내 눈엔 리포사이트 같은데 폴리큘라 셀이라고 하고 그것을 막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래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냐? 선생은 앉아 있고 학생이 발표하고 학생이 틀리는 걸 선생이 지적해주면 제일 좋은 공부 아닙니까? 그걸 거꾸로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예습을 다 해가 발표하고 선생은 앉아가 틀리는 거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발표시키고 무작위로 토로시키고 끝나고 나면 쪽지 시험 치고 이래도 학생이 왜 될까요? 학생이 지옥이 되겠죠. 매일 수업 시간이 시험 시간이고 매 시간마다 시험 치고 매주마다 시험 치고 매달마다 치고 매 쿼터마다 치고 매년마다 시험 치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초중급이 그러면 시험도 금요일 안 치고 월요일 치고 왜 되겠어요? 악도가죠. 토요일 일요일 놀지 못. 아주 나쁜 선생. 그렇게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러면 일부 갑상선 강의를 마치고 갑상선 실습하고 다음에는 또 초음파 기초 강의를 또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올